우리는 종종 사회가 정해놓은 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잣대 위에서 평가받곤 합니다. 학벌, 집안, 직업,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한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 여성의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대답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은 이처럼 삶의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평범한 약사였던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을 향해 가장 멋진 복수를 완성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때 의사인 아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며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파혼을 요구했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몇 년 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나타난 30대 약사,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신분제가 존재하는 조선시대도 아닌데 대체 그 급이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분은 그 모호한 기준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한 사람의 자존감을 악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날의 모욕을 겪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도 얕보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차곡차곡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 뒤 다시 마주친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토록 중시했던 급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분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제가 어떻게 그토록 콧대 높던 예비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속 시원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듣고 나시면 가슴 속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분이 말했던 급의 기준은 다름 아닌 저희 집안 환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 집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의 일당도 우리 집의 생계도 멈춰 서곤 했습니다. 감기라도 한번 걸리시면 당장의 생활비보다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해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셨지만 부모님은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더라. 아빠가 꼭 껴안아서 학교까지 데려다 줄까? 바람에 휙 날아가면 어떡해? 아이고, 여보. 그렇게 가면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엄마가 찐 감자 싸놨어.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가면서 손도 녹이고 배고플 때 먹어. 엄마, 이 감자가 더 부끄러울 것 같은데. 나 괜찮아. 두 분 몸이나 신경 쓰세요. 학교 가면 따뜻하고 가는 길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다녀오겠습니다. 누군가는 가난한 집딸이라며 손가락질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라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소위 말하는 수제 소리를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반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교에서도 늘 3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늘 제게 너는 꼭 크게 될 아이라고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었고 문제집 한 권을 사는 것도 망설여야 했습니다.
겨우 산 문제집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풀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위 명문대에 간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서울 아이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처음부터 SKY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에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과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 성적이 아깝다며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 지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지방국립대 약학과에 입학했고 정말 독하게 공부하며 악착같이 버텨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큰 욕심 없이 부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일하기를 바랐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옆 약국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라는 일이 교과서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날부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쏟아지는 처방전을 마주하면 머리가 아팠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약국의 대표 약사님은 저보다 40살이나 많으신 호랑이처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거의 붙이지 않으셨고 무언가를 여쭤보면 직접 찾아보라며 살살맞게 대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부터 약사님은 조금씩 저를 믿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방 조제는 물론 거래처 응대, 재고 관리, 정산까지 약국 운영 전반을 제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약사들이 그 약국을 거쳐갔지만 제가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사님은 제게 재인 씨 없으면 우리 약국 문 닫아야 해.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 약국은 제 손바닥 안처럼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동네 단골 환자분들의 이름과 병력, 각 병원 원장님들의 성격과 진료 스타일까지 꿰뚫는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려던 저를 약사님께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재인 씨,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 약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재인 씨잖아. 혹시 이 약국 인수할 생각 없나?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권리금도 안 받을게 그 제안은 제게 하늘이 주신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라고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10년간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저는 마침내 그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제 인생 첫 사업, 저만의 약국이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약국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하다 결혼한 친구였는데 아주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였는데 사수 끝에 의대에 들어가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느라 결혼이 늦어져 38살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주유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나간 자리에서 저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와 잘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의 속도, 유머 코드까지 모든 것이 찰떡처럼 맞아떨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는 고됐지만 그를 만나는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내려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떨렸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그와 달리 저는 너무 소박하게만 자라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상대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처음에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한 대학이 지방 국립대라는 것을 아신 순간 그분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 부모님 직업을 물으셨고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리자 그 뒤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는 제게 엄마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결혼은 조금만 미루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우리 집안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셔. 그게 마음에 걸리신데. 하지만 내가 잘 설득해 볼게.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어머니를 이길 수 없겠구나. 그는 평생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문과 성향이었지만 어머니의 강요로 이과를 선택했고 원치 않는 의대에 가기 위해 사수까지 했습니다. 전공의 과목을 선택하는 것부터 대학병원 교수가 되라는 길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위해 어머니와 맞서 싸울 리 없었습니다. 결국 예비 시어머님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급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잘 풀려야 하는데 너 만나서 괜히 힘들어질까 봐 걱정돼. 약사라고 해서 처음엔 괜찮다 싶었는데 결국 약사도 의사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무슨 호구인 줄 알아? 내가 양심이 있으면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지 어떻게 결혼까지 끌고 가려고 해. 그 모욕적인 말들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파혼할게요. 그런데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씀에 동의해서 파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몰상식한 집안에 시집가서 제 인생을 고생시키고 저희 부모님까지 욕되게 할 수는 없어서입니다. 이건 오롯이 저 자신과 저희 부모님을 위해 제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아셨어요? 그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급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약국 운영과 재테크를 병행하며 꽤 많은 자산을 모았습니다. 단기 수익은 주식으로, 장기적인 부는 부동산으로 쌓아갔습니다. 밤에는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주말에는 개발 예정지를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 5층짜리 꼬마 빌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판을 제 손으로 직접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파혼 후 폐인처럼 지내던 전 남자친구가 망가진 얼굴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 없이는 안 되겠다고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잊을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 역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어머니의 뜻대로만 살아오던 그가 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40이 넘어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제 건물에 개인 병원을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 건물의 세입자이자 개인 병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 건물 관리를 맡아주시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월세 계약하러 왔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몇 년 전 제게 급이 맞지 않는다며 모욕을 줬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세상 참 좁네. 여긴 어쩐 일이야? 월세방이라도 구하러 왔니? 어머님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월세방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월세 계약하러 왔는데요.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부동산 사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사장님에게 제가 예전에 자기 아들에게 붙었던 여자라며 시골 약국이나 겨우 하는 애가 서울대 의대 나온 우리 아들을 넘봤다며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모르셨어요? 지금 이분이 사모님 아드님 병원이 들어와 있는 그 건물주신데요. 아이고, 그런 결혼이었으면 시키지 그러셨어요. 지금 아드님 나이 40 넘었죠? 그때 결혼했으면 손주도 받겠네. 순간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요. 제가 건물주인 걸 알고 들어갔다고요. 사장님은 피식 웃으며 확인사살을 해주셨습니다. 다 알고 들어갔죠. 사모님만 모르셨나 보네. 하긴 나라도 말 안 했겠다. 또 무슨 회방을 놓으실지 알고. 아이고, 사모님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네. 이 정도면 며느리로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아까운 인연을 놓치셨어.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내 아들이랑 헤어졌잖아. 어떻게 다시 만나서 이런 짓을 꾸며. 저는 한껏 비웃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저를 다시 붙잡았어요. 저 없으면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기에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다 큰 성인인데 이제 와서 어머님 허락받을 의무는 없잖아요. 기가 막혀 하던 그녀는 그 길로 부동산을 박차고 일어나 제 건물, 즉 자기 아들 병원으로 씩씩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저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병원은 대기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들을 향해 온갖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내가 나를 속이고 또 그 더러운 년이랑 만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대기하던 환자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리며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원장 어머니의 갑질 정도로 알려졌던 사건은 사실 그 병원 원장이 유부남인데 건물주랑 바람이 나서 장모가 쳐들어온 거다 라는 악성 루머로 변질되었습니다. 병원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환자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남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맘카페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제 실명과 약사 면허증,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공개하며 저희가 파혼했던 과거부터 다시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병원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모두 밝혔습니다. 제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희를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고 동네 주민들은 오히려 저희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제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희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따뜻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모욕과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 아픔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곧 태어날 제 아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고. 너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힘은 오직 너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레벨업시키는 것, 그것 역시 오롯이 당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종 사회가 정해놓은 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잣대 위에서 평가받곤 합니다. 학벌, 집안, 직업,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한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 여성의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대답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은 이처럼 삶의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평범한 약사였던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을 향해 가장 멋진 복수를 완성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때 의사인 아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며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파혼을 요구했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몇 년 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나타난 30대 약사,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신분제가 존재하는 조선시대도 아닌데 대체 그 급이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분은 그 모호한 기준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한 사람의 자존감을 악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날의 모욕을 겪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도 얕보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차곡차곡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 뒤 다시 마주친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토록 중시했던 급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분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제가 어떻게 그토록 콧대 높던 예비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속 시원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듣고 나시면 가슴 속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분이 말했던 급의 기준은 다름 아닌 저희 집안 환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 집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의 일당도 우리 집의 생계도 멈춰 서곤 했습니다. 감기라도 한번 걸리시면 당장의 생활비보다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해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셨지만 부모님은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더라. 아빠가 꼭 껴안아서 학교까지 데려다 줄까? 바람에 휙 날아가면 어떡해? 아이고, 여보. 그렇게 가면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엄마가 찐 감자 싸놨어.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가면서 손도 녹이고 배고플 때 먹어. 엄마, 이 감자가 더 부끄러울 것 같은데. 나 괜찮아. 두 분 몸이나 신경 쓰세요. 학교 가면 따뜻하고 가는 길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다녀오겠습니다. 누군가는 가난한 집딸이라며 손가락질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라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소위 말하는 수재 소리를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반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교에서도 늘 3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늘 제게 너는 꼭 크게 될 아이라고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었고 문제집 한 권을 사는 것도 망설여야 했습니다. 겨우 산 문제집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풀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위 명문대에 간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서울 아이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처음부터 SKY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에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과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 성적이 아깝다며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 지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지방국립대 약학과에 입학했고 정말 독하게 공부하며 악착같이 버텨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큰 욕심 없이 부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일하기를 바랐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옆 약국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라는 일이 교과서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날부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쏟아지는 처방전을 마주하면 머리가 아팠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약국의 대표 약사님은 저보다 40살이나 많으신 호랑이처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거의 붙이지 않으셨고
무언가를 여쭤보면 직접 찾아보라며 살살맞게 대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부터 약사님은 조금씩 저를 믿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방 조제는 물론 거래처 응대, 재고 관리, 정산까지 약국 운영 전반을 제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약사들이 그 약국을 거쳐갔지만 제가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사님은 제게 재인 씨 없으면 우리 약국 문 닫아야 해.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 약국은 제 손바닥 안처럼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동네 단골 환자분들의 이름과 병력, 각 병원 원장님들의 성격과 진료 스타일까지 꿰뚫는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려던 저를 약사님께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재인 씨,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 약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재인 씨잖아. 혹시 이 약국 인수할 생각 없나?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권리금도 안 받을게. 그 제안은 제게 하늘이 주신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라고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10년간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저는 마침내 그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제 인생 첫 사업, 저만의 약국이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약국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하다 결혼한 친구였는데 아주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였는데 사수 끝에 의대에 들어가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느라 결혼이 늦어져 38살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주유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나간 자리에서 저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와 잘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의 속도, 유머 코드까지 모든 것이 찰떡처럼 맞아떨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는 고됐지만 그를 만나는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내려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떨렸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그와 달리 저는 너무 소박하게만 자라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상대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처음에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한 대학이 지방 국립대라는 것을 아신 순간 그분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 부모님 직업을 물으셨고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리자 그 뒤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는 제게 엄마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결혼은 조금만 미루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우리 집안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셔. 그게 마음에 걸리신데. 하지만 내가 잘 설득해 볼게.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어머니를 이길 수 없겠구나. 그는 평생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문과 성향이었지만 어머니의 강요로 이과를 선택했고 원치 않는 의대에 가기 위해 사수까지 했습니다. 전공의 과목을 선택하는 것부터 대학병원 교수가 되라는 길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위해 어머니와 맞서 싸울 리 없었습니다. 결국 예비 시어머님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급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잘 풀려야 하는데 너 만나서 괜히 힘들어질까 봐 걱정돼. 약사라고 해서 처음엔 괜찮다 싶었는데 결국 약사도 의사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무슨 호구인 줄 알아? 내가 양심이 있으면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지 어떻게 결혼까지 끌고 가려고 해. 그 모욕적인 말들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파혼할게요. 그런데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씀에 동의해서 파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몰상식한 집안에 시집가서 제 인생을 고생시키고 저희 부모님까지 욕되게 할 수는 없어서입니다. 이건 오롯이 저 자신과 저희 부모님을 위해 제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아셨어요? 그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급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약국 운영과 재테크를 병행하며 꽤 많은 자산을 모았습니다. 단기 수익은 주식으로, 장기적인 부는 부동산으로 쌓아갔습니다. 밤에는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주말에는 개발 예정지를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 5층짜리 꼬마 빌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판을 제 손으로 직접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파혼 후 폐인처럼 지내던 전 남자친구가 망가진 얼굴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 없이는 안 되겠다고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잊을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 역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어머니의 뜻대로만 살아오던 그가 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40이 넘어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제 건물에 개인 병원을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 건물의 세입자이자 개인 병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 건물 관리를 맡아주시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월세 계약하러 왔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몇 년 전 제게 급이 맞지 않는다며 모욕을 줬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세상 참 좁네. 여긴 어쩐 일이야? 월세방이라도 구하러 왔니? 어머님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월세방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월세 계약하러 왔는데요.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부동산 사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사장님에게 제가 예전에 자기 아들에게 붙었던 여자라며 시골 약국이나 겨우 하는 애가 서울대 의대 나온 우리 아들을 넘봤다며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모르셨어요. 지금 이분이 사모님 아드님 병원이 들어와 있는 그 건물주신데요. 아이고, 그런 결혼이었으면 시키지 그러셨어요. 지금 아드님 나이 40 넘었죠? 그때 결혼했으면 손주도 받겠네. 순간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요. 제가 건물주인 걸 알고 들어갔다고요. 사장님은 피식 웃으며 확인 사살을 해주셨습니다. 다 알고 들어갔죠. 사모님만 모르셨나 보네. 하긴 나라도 말 안 했겠다. 또 무슨 회방을 놓으실지 알고. 아이고, 사모님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네. 이 정도면 며느리로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아까운 인연을 놓치셨어.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내 아들이랑 헤어졌잖아. 어떻게 다시 만나서 이런 짓을 꾸며. 저는 한껏 비웃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저를 다시 붙잡았어요. 저 없으면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기에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다 큰 성인인데 이제 와서 어머님 허락받을 의무는 없잖아요. 기가 막혀 하던 그녀는 그 길로 부동산을 박차고 일어나 제 건물, 즉 자기 아들 병원으로 씩씩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저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병원은 대기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들을 향해 온갖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내가 나를 속이고 또 그 더러운 년이랑 만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대기하던 환자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리며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원장 어머니의 갑질 정도로 알려졌던 사건은 사실 그 병원 원장이 유부남인데 건물주랑 바람이 나서 장모가 쳐들어온 거다. 라는 악성 루머로 변질되었습니다. 병원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환자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남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맘카페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제 실명과 약사 면허증,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공개하며 저희가 파혼했던 과거부터 다시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병원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모두 밝혔습니다. 제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희를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고 동네 주민들은 오히려 저희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제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희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따뜻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모욕과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 아픔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곧 태어날 제 아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고. 너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힘은 오직 너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레벨업 시키는 것, 그것 역시 오롯이 당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종 사회가 정해놓은 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잣대 위에서 평가받곤 합니다. 학벌, 집안, 직업,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한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 여성의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대답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은 이처럼 삶의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평범한 약사였던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을 향해 가장 멋진 복수를 완성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때 의사인 아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며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파혼을 요구했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몇 년 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나타난 30대 약사,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신분제가 존재하는 조선시대도 아닌데 대체 그 급이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분은 그 모호한 기준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한 사람의 자존감을 악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날의 모욕을 겪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도 얕보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차곡차곡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 뒤 다시 마주친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토록 중시했던 급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분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제가 어떻게 그토록 콧대 높던 예비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속 시원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듣고 나시면 가슴 속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분이 말했던 급의 기준은 다름 아닌 저희 집안 환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 집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의 일당도 우리 집의 생계도 멈춰 서곤 했습니다. 감기라도 한번 걸리시면 당장의 생활비보다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해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셨지만 부모님은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더라. 아빠가 꼭 껴안아서 학교까지 데려다 줄까? 바람에 휙 날아가면 어떡해? 아이고, 여보. 그렇게 가면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엄마가 찐 감자 싸놨어.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가면서 손도 녹이고 배고플 때 먹어.
엄마, 이 감자가 더 부끄러울 것 같은데. 나 괜찮아. 두 분 몸이나 신경 쓰세요. 학교 가면 따뜻하고 가는 길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다녀오겠습니다. 누군가는 가난한 집딸이라며 손가락질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라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소위 말하는 수재 소리를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반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교에서도 늘 3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늘 제게 너는 꼭 크게 될 아이라고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었고 문제집 한 권을 사는 것도 망설여야 했습니다. 겨우 산 문제집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풀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위 명문대에 간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서울 아이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처음부터 SKY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에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과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 성적이 아깝다며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 지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지방국립대 약학과에 입학했고 정말 독하게 공부하며 악착같이 버텨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큰 욕심 없이 부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일하기를 바랐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옆 약국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라는 일이 교과서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날부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쏟아지는 처방전을 마주하면 머리가 아팠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약국의 대표 약사님은 저보다 40살이나 많으신 호랑이처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거의 붙이지 않으셨고 무언가를 여쭤보면 직접 찾아보라며 살살맞게 대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부터 약사님은 조금씩 저를 믿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방 조제는 물론 거래처 응대, 재고 관리, 정산까지 약국 운영 전반을 제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약사들이 그 약국을 거쳐갔지만 제가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사님은 제게 재인 씨 없으면 우리 약국 문 닫아야 해.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 약국은 제 손바닥 안처럼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동네 단골 환자분들의 이름과 병력, 각 병원 원장님들의 성격과 진료 스타일까지 꿰뚫는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려던 저를 약사님께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재인 씨,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 약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재인 씨잖아. 혹시 이 약국 인수할 생각 없나?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권리금도 안 받을게 그 제안은 제게 하늘이 주신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라고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10년간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저는 마침내 그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제 인생 첫 사업, 저만의 약국이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약국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하다 결혼한 친구였는데 아주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였는데 사수 끝에 의대에 들어가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느라 결혼이 늦어져 38살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주유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나간 자리에서 저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와 잘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의 속도, 유머 코드까지 모든 것이 찰떡처럼 맞아떨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는 고됐지만 그를 만나는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내려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떨렸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그와 달리 저는 너무 소박하게만 자라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상대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처음에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한 대학이 지방 국립대라는 것을 아신 순간 그분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 부모님 직업을 물으셨고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리자 그 뒤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는 제게 엄마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결혼은 조금만 미루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우리 집안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셔. 그게 마음에 걸리신데. 하지만 내가 잘 설득해 볼게.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어머니를 이길 수 없겠구나. 그는 평생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문과 성향이었지만 어머니의 강요로 이과를 선택했고 원치 않는 의대에 가기 위해 사수까지 했습니다. 전공의 과목을 선택하는 것부터 대학병원 교수가 되라는 길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위해 어머니와 맞서 싸울 리 없었습니다. 결국 예비 시어머님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급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잘 풀려야 하는데 너 만나서 괜히 힘들어질까 봐 걱정돼. 약사라고 해서 처음엔 괜찮다 싶었는데 결국 약사도 의사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무슨 호구인 줄 알아? 내가 양심이 있으면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지 어떻게 결혼까지 끌고 가려고 해. 그 모욕적인 말들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파혼할게요. 그런데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씀에 동의해서 파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몰상식한 집안에 시집가서 제 인생을 고생시키고 저희 부모님까지 욕되게 할 수는 없어서입니다. 이건 오롯이 저 자신과 저희 부모님을 위해 제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아셨어요. 그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급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약국 운영과 재테크를 병행하며 꽤 많은 자산을 모았습니다. 단기 수익은 주식으로,